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020년 2학기 국제기구 행정론 4주차 2교시,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국제기구에 관한 상충하는 시각, 이 부분을 교과서 2장에 할 차례인데,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국제관계에서의 세 가지 주요 시각이 국제기구를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접근법 해가지고 비판적 접근법 이거는 시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물론 시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순서대로입니다. 현실주의가 가장 오래된 국제 관계의 시각으로서 상당히 메이저하고요, 주요하고 그리고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 그리고 이제 비판적 시각은 이제 앞에 세 가지와 상당히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가 어떤 근본을 공유한다면 그 근본을 완전히 뒤집고 재해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 급진적인, 그래서 비판적 접근법을 급진적 접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막시즘이나 또 페미니즘 또 다양한 시각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어쨌거나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교과서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국제관계 이론을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학년 때 국제관계론을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마음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공부하셨던 교재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이론 부분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뭐 어떤 교재라도 국제관계 개론서들이 내용들이 많이 비슷하니까 그 중에 이론 부분을 좀 딱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 요 2장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국제 관계에서 큰 두 가지 국제 관계 현상을 바라보는 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걸 현실주의 시각, 자유주의 시각 이럽니다. 그 각각의 시각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현실주의, 자유주의 시각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고 행위자를 국가 행위자를 합리적으로 보고 또 어떤 행위자와 구조, 행위자와 환경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 자유주의나 현실주의는 행위자들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 판단, 정책 결정,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행위자들이 행동하는 관계를 맺는 환경은 그 구조는 주어진 거라고 전제를 하죠. 그러니까 어,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는 그 장이 국제사회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특징은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특징이 아나키라고 합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국내 사회와는 별개로 대별되게 국내 사회는 정부가 있죠. 그 얘기는 질서가 아주 확고합니다. 법적인 질서가. 그래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행위자들이 법을 위반한다거나 또는 뭐 국가의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강제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강제력이라는 것이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가두게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그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행위자들은 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뭐 법 몰라도 그냥 사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몰라도 사는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내가 몰랐더라도 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교도소에 가기도, 감옥보다는 교도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법에 의해서 그 규범, 국가가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과 법을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준수하지 않을 때 강제력을 동원해서 국가는 국민들이 국가 구성원들이 법을 준수하게 합니다. 규정을.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런 정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가들끼리 합의한 어떤 결정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그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엔이 있다고 하지만 유엔은 개별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거죠. 물론 중국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핵을 개발하거나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할 때 유엔에서 제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결정하고 또 실제로 강제력이라는 것이 그런 제재를 의결하고 그 의결한 제재를 국제연합의 구성원 국가들이 준수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어떤 제재가 효과를 보는 것이지 국가처럼 정부처럼 주체가 되어서 법을 위반하는 개인을 주체가 되어서 체포해서 교도소에 보낼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유엔은. 그러니까 유엔이 스스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유엔 군도 있고 하지만 유엔 군은 상비군이 아니라 뭡니까? 필요할 때 구성 국가들이 회원 국가들이 유엔군 조직이 구성이 필요하다고 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 의해서 뭐 어느 국가는 전투원을 군대의 전투원을 파병하기도 하겠고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겠고 그렇겠죠. 그런 형태로 합의에 의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합의와 실행의 행동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지 회원국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국제연합이 유엔이 어떤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권 국가 이외에 어떤 주체도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주체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애나키라고 할 때, 무정부 상태라고 할 때 그것은 카오스, 혼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은 정말 엉망인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서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규정이라는 것이 자발적인 주권 국가들의 자발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준수되는 것이지 강제력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강제력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는 그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 국제사회가 그 무정부 상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독립하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생겨나서 보니까 국제사회가 어떤 규범이 있어서 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강제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대한민국보다 더 상위에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알아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주권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위를 결정과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이 다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주의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하면 구성주의는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만든 것이라고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제사회의 어떤 주권 국가 상위의 어떤 강제력을 가진 주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주체를 국가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상 인류 문명 역사상 그런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주권 국가들이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주권을 가진 자기들이 양도하는 이 주권을 가진 그런 구성 존재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행위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일 뿐이지 역사에서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이 국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지만 국제사회는 국가가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주권을 주권 국가들이 주권을 이양해서 자국이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상위의 존재를 만든 적이 없지만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는 국가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이 주어진 환경에서 무정부 상태의 환경에서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데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국가나 뭐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나 아메리카 국가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당구공처럼 빨간 당구공이나 하얀 당구공이나 숫자가 몇 번이 써 있거나 숫자가 없는 당구공이나 모든 당구공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행위하죠. 주어진 힘과 각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이 행위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이 행위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국의 이익을 최극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극대화하는 뭡니까?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주어진 환경 자체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국제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 사회를 만들었는가 할 때 국가들 각자가 빨간 공, 하얀 공, 숫자 있는 몇 번 공하고 당구공이 다양한 것처럼 국가들이 서로 다 다양한데 그 다양한 서로 다른 국가는 서로 다르게 행동한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국가는 물리력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국가는 좀 물리력을 안 사용하고 말로 하는 걸 좋아하는 국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제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보다도 공유하는 폭이 상당히 미비하죠. 기본 전제가 상당히 다릅니다. 조금 이제 더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주권 국가가 행위자라고 하고 국제사회를 구조라고 하죠. 환경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행위자와 환경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죠.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것처럼 국가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개인은 환경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 거고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고 뭡니까?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사회도 무정부 상태인 국제 환경이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하고 행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왜 그것은 무엇인가? 국제 환경, 무정부적인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스스로 최우선으로 해서 결정하고 행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와 환경 사이에서 행위자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행위자의 행위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그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 합리적으로. 근데 구성주의는 자국의 행위자와 환경 사이에서 환경에 행위자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정하지만 행위자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와 환경 사이는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구성주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들이 협력해서 국가들이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개인이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급진주의 시각은 비판주의 시각은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국가와 구조라는 이런 행위자와 환경이라는 이 큰 구조적인 틀을 그냥 뒤집어 엎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 자유주의자건 행위자, 현실주의이건 아니면 구성주의건 주로 뭡니까? 환경, 국제사회가 어떤 상태냐? 무정부 상태다. 그건 구성주의를 인정하는 거죠. 다만 이 무정부 상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국가 행위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구성주의에서는 다를 뿐입니다. 주로 환경과 국가와의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가 큰 틀에서 비슷한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그런데 이 비판적 접근법, 급진적 접근법에서는 이 국가와 그러니까 행위자인 국가와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라는 이것 자체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걸 다 지우고 새로운 개념들을 인식의 틀을 만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막스주의에서는 계급이란 기존의 국가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자인 국가 행위자가 무엇이냐? 국가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 껍데기일 뿐이고 그 국가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처럼 무산자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두 개로 나누어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자본가 계급이 만드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 구성주의처럼 뭐 국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결국 국가의 행위 자체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까? 국가를 만드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계급인 노동자 계급은 계속 영원히 착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그런 계급 구조를 상정을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계급 구조를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급진적인 시각에서는, 특히 막스주의 시각에서는 국가라는 것이 큰 어떤 개념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되면 사라질 어떤 수단인 것이죠. 지금 현재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본가 계급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본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이 몰락하면 없어지게 되면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대체해서 노동자 계급의 세상이 되면 국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능 자체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본가 계급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주의에서는 국가 개념보다는 전 세계가 국가 개념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을 해서 노동자 정권이 생겼을 때 국제사회에 그 소위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한다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국가를 떠나서 국가 개념이 없이 우리 동네에서는, 러시아 동네에서는 소련이라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다른 동네에서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계급이 같으니까, 같은 계급이니까.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런 큰 틀에서의 전제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이 막스주의 급진적인 시각은 기존의 국가와 국가들의 장인 국제사회의 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없이 하고 어떤 틀로 보는 겁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계급으로 보는 거니까 완전히 장이 다르죠. 그래서 급진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와 또 급진주의가 국제기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 아나키라고 봅니다.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각 그 안에서 행위하는 국가들은, 주권 국가는 뭡니까? 항상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이걸 안보라고 하죠. security, national security. 무정부 상태에서의 국제사회 환경 때문에 국가들은, 행위자인 주권 국가들은 안보의 위협을 늘 느낀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안보의 위협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힘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자조의 방법밖에 없다.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거죠. 모두가 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기의 안보를
자기의 안전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힘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힘을 키울수록 우리가 이제 국제관계에서 여러분 한번 예전에 배웠던 걸 살펴보고 국제관계 개론서들을 보면 스스로 힘을 키워야만 시큐리티가 확보되는 그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키우려고 국가들은 노력을 하는데 스스로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힘을 키우면 상대 국가는 어떻게 되죠? 그 위협을 더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키울수록 상대 국가는 또 같이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럼 상대 국가가 힘을 키우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더 위협을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서로 힘을 키우는 이런 어떤 에스컬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안보 딜레마죠. 그래서 서로 힘을 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쟁의 위협이 힘이 점점 과잉 보유하게 되니까 힘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것도 내가 힘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키우고 주변에 나와 비슷한 위협을 인식하는 국가들끼리 서로 연합하게 되죠. 그게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이 맺어지려면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국가가 힘을 키우면 우리 개인으로 칩시다. 멀리 있는 친구가 막 운동을 하고 힘을 키우면 가까이 있는 친구가 힘을 키우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위협은 적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멀리 있으니까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웃 국가가 가까이 있는 국가가 힘을 키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위협을 느끼고 나도 같이 힘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힘을 키우는 것이 힘이 드니까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위협을 느끼는 대상, 그 대상을 똑같이 위협을 느끼는 대상이 있다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같이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키워도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잠을 안 자고는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잘 때 네가 깨어서 불침번 쓰고 네가 잘 때 내가 깨어서 불침번 설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잠잘 동안에 안보가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힘을 키우게 되고 힘을 효과적으로 키우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국 스스로 힘 키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적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힘을 서로 협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은 국제관계에서 동맹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적을 공유해야 동맹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적을 공유하지 않으면 동맹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무서워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 대상을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잠 안 자면서 기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동맹은 반드시 공동의 적을 상정을 하는 것이고 공동의 적이 있을 때만 동맹이 성립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럼 공동의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동맹은 깨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A라는 친구가 우리들의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A를 감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A라는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A가 나를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A하고 더 잘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동맹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A라는 공동의 적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어떤 동맹으로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했었는데 이제는 A가 내 친구가 됐는데 이 동맹에 A를 적대시하는 동맹에 있을 이유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있을 때에만 동맹이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의 적
사라졌을 때 또는 나의 적이 우방이 됐다거나 이런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동맹은 자연스럽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이라고 할 때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은 뭡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여태까지 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미동맹이 삐걱거린다,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공동의 적에 대한 공감대가 이전만큼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하는 것이 변화없는 공감대였는데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는데 중국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못지않게 미국은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지금 상정을 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중국을 6.25 때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적이 아니라 수교국으로서 오히려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보는 인식하는 시각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만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북한에 대한 동맹인 한미 동맹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동맹 역할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걸 겉으로 표현하건 표현하지 않건 한국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동맹으로까지는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안 하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우선적인 문제는 중국을 보는 적으로서 보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인식이 북한을 보는 인식만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만일에 중국을 보는 미국과 한국의 인식이 북한을 보는 인식만큼 일치를 한다면 한미 동맹은 더 견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동맹 얘기까지를 했는데 국가들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게 되고 그 힘 키우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다. 이건 이제 안보에 대한 것이고 안보 이외에 물론 안보 문제도 포함해서 경제적이거나 문화적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공감대가 그러니까 공동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협력하겠죠. 근데 그때는 동맹이라고 하지 않고 국제기구, 협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군사라는 이 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동맹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동맹이라는 말은 그 정의상 동맹이라고 할 때는 군사적인 동맹을 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협력할 때 뭐 아주 긴밀한 경제 우방을 얘기할 때 뭐 경제 동맹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협력에서는 동맹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본래 동맹은 군사적인 면에서의 연합 협의체를 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국제사회의 문제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들이 협력을 하게 되고 그 협력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결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실주의가 보는 국제기구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뭡니까? 국가들 간의 상호 관계의 결과로서 국제기구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아까 동맹이 공동의 적을 공유할 때 동맹이 성립하다가 적의 공유가 깨지면 동맹이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국제기구도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협력의 결과로서 국제기구가 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력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얼마만큼 자율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있느냐 할 때는 국제 현실주의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전히 현실주의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까? 주권 국가가 가장 주체입니다. 주권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힘 덜 들이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혹시라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좀 껄끄러운 면이 있으면 언제든지 탈퇴하거나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주권 국가를 어떤 제한을 두거나 뭐 통제를 하거나 이런 그런 자율성이 거의, 그런 자율성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자유주의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과 상반되게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아나키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현실주의와 공유하면서도 국가들이 행위를 할 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를 합니다. 현실주의에서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안보 위협 때문에, 시큐리티 위협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를 하는데, 자유주의에서는 무정부 상태도 공유 맞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실주의는 갈등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유주의는 협력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의 행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자유주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도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국의 이익을 현실주의처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들 간의 관계를 맺고, 또 국제기구가 형성될 때도 서로 해결해야 될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 국제기구를, 그 공동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기구를 결성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국제기구의 속성에 있어서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라는 것이 국가들 간의 관계의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독자적으로 어떤 자율성을 갖거나 어떤 주권 국가를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 않다고 보는 반면에, 자유주의는 국제기구가 일단 만들어지면 그 국제기구는 자율성을 갖게 되고 독자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일정 부분 주권 국가를 구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잘 만들고 조직이 잘 굴러가게 아주 서로 국가들 간에 협력해서 국제기구를 잘 만들어 놓으면 국가들이 갈등하지 않고 더 협력하고 평화롭게 전쟁 없이 지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안보도 확립되고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보는 국제기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는 자율과 독립성이 없다. 국제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생성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 자유주의는 일단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서 굴러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행위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와는 별개로
주권 국가와 대등한 국제 관계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행위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이 주권 국가를 회원국인 주권 국가를 규제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를 통제하기도 하니까 처음에 만들 때 국제 기구를 만들 때 정교하게 잘 만들고 국제 사회 국가들이 잘 협의해서 아주 잘 굴러가는 멋진 국제 기구를 만들면 그 국제 기구가 새롭게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로봇, 안드로이드, AI를 잘 만든다는 뭐 그런 거를 한번 예를 들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주의는 AI를 인정을 하죠. 만드는데 뭡니까? AI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AI 로봇가 발전을 해도 AI는 AI일 뿐이다.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에 종속되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처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현실주의 시각이라면 자유주의 시각은 AI, 로봇, 안드로이드, 로봇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고도로 발전한 로봇가 탄생을 하면 AI가 탄생을 하면 이것이 인간과 동격으로 관계를 맺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사실 뭐 그런 걸 주장하고 과학자들이 뭐 염려하고 또 뭐 그런 기도 하죠. 상대 이게 과학에서도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정교하게 뭐 폭력성이 없게 하거나 뭐 이렇게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만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다 없애고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행위자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궁극적인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그런 우리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국제 기구에 대해서 갖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주의는 어떤 국제기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주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위자와 환경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와는 달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행위자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행위자들이 당구공처럼 어떻게 생겼건 간에 어떤 색깔이건 간에 똑같이 행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나 현실주의 아이디어라면 구성주의는 이 행위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되는데 아이디어가 관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 행위자들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도 다 정체성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한국인이야, 일본인이야, 미국인이야 하는 이런 국가에 대한 국적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 나는 부산 사람이야, 나는 서울 사람이야 하는 어떤 지역적인 정체성도 있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뭐 부디즘이야, 뭐 이런 어떤 종교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 이런 정체성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행위자보다도 물론 국가 행위자가 중요한데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국가 행위자가 기본적인 국제사회에서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구성주의에서는 국가 행위자 이외에 국가주의 행위자의 비국가 행위자들이 많이 또 있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시각이라면 구성주의는 비국가 행위자 플러스 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정체성. 그러니까 그 실체적인 조직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그죠?
비국가 행위자들도 뭡니까? 국제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조직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주의에서는 그런 조직체, 물질적인 이렇게 만져지는 어떤 것보다도 관념을,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든 국가든 간에 그 관념을,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면 행동이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다. 기독교라는 관념을 공유하게 되면 국가나 어떤 국제기구나 아니면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뭐 국제기구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어떤 뭐 회사나 뭐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행위자들이든지 그들이 행위하는 패턴이 어떻다는 겁니까? 비슷하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는 관념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가치관, 어떤 규범, 이런 것들, 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국제기구들도 어떻게 발족하게 됐느냐, 형성되겠느냐 할 때 자유주의와 현실주의가 설명하는 것처럼 국제기구가 생성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국제기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국가들이 그 필요를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 관념에 있다는 겁니다. 그 국가가 왜 특정 국가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너는 불교도이기 때문에 너는 부산 사람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어떤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관념이나 어떤 도덕적인 거, 이런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공유되면 국제기구가 탄생한다는 거죠. 국가가 아니라 상당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국제기구가 출범을 하려면 국가 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국경을 넘어서 어떤 지식인들, 그러니까 인식을 공유하는 지식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정치적인 이해관계,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어떤 그런 관념을,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 국가와 상관없이 그 적십자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적십자라는 것이 원래 국가가 처음에 적십자를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앙리 디낭에 의해서, 그죠? 사회적인, 국가가 아닌 사회적인, 인간의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형성해 나간 것이 적십자로 발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늘어날 때 여기서 주체는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그래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주권 국가의 제한을 가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을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구성주의에서도. 그래서 인식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를 벗어난 국경을 초월한 차원에서의 인식의 공동체가 상당히 국제기구를 발족시키고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접근법, 주로 이제 막시즘에 대한 시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제 환경 간의 그런 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으로 사회를,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결국 국가도 뭡니까? 부르주아의 계급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국가를 보고,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기구도
국가들이 결성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보는 차원에서는 막시스트들도 같이 봅니다. 그러나 국가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결성한 것이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도 결국은 뭡니까? 국가 이익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국가를 만든 국가의 주인인 부르주아 계급에게 기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국가와 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부르주아가 타도되면 국가가 소멸하는 것처럼 국제기구도 사라질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급진적이고 국제기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국제기구를 얘기할 때는 이 비판적 막스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지금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교재에서는 여러 이제 주요 국제 관계에서의 주요 시각이 국제기구를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쭉 했지만, 사실은 비판 시각에 이르게 되면 국제기구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국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기구 차원에서 2장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은 현실주의 시각이 국제기구를 어떻게 보느냐, 자유주의 시각이 국제기구를 어떻게 보느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조금 더 나간다면 구성주의 시각, 요 세 개 정도만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교재를 읽고 요약을 하시면서 한번 숙지를 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말씀드립니다. 현실주의, 자유주의가 국제 관계를 국제 기구를 어떻게 보는가, 요 부분을 비교하는 거, 그 부분 아마 중간고사 때 제가 메모해 놨다가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그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그 부분을 낼 겁니다. 그래서 구성주의까지도 한번 읽어는 보시고 좀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기구가 어떻게 결성되고 결성된 국제기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중간고사 보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처음 1주차에 과제로 내주었었던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1주차의 첫 번째 과제로 나갔던 국제기구란 무엇인가 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숙제가 있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중간고사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한 요 정도 이번 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부터 대면 수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상황이 뭐 별로 호전이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6주차도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로 학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7주차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계속 저도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께 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나 또 학교 과사무실 또 기타 기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케줄이 바뀌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고 또 질문이 있으면 또 도어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컨택해서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분이 저하고 약속해서 면담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답답할 때 기회 될 때 한 번씩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4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